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푸른 창공을 향해 비상할 KF-21 보라매의 등장을 힘찬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수. 맞다, 개봉박수.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 10년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주를 향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NSC입니다. 엔진 막 장착할 때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아드레날린이 막 감기 올라오면서. 무량하셔서 약간 울컥하셨어요, 그때. 근데 역시나 다시 한번 아주 감개가 무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선도국 중에 하나가 돼가는 게 아닌가 모든 면에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BTS, 네. KFX. 나는 뭐 그런 데 비슷하네요. 아, 그러네. 네, 뭐 영어 세자라는 거 외에는 높은 점은 없지만 네, 그냥 계속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다시 얘기해도 정말 즐겁습니다. 다시 얘기해도 자랑스럽습니다. KFX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KFX는 원래 원어가 코리아 파이터 엑스페리멘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X 하면 실험기, 네. 이 뭐 개발 과정에 있는 거 X 붙이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엑스페리멘탈에서 온 X고요. 공군에 아시다시피 F4, F5 전투기가 옛날 뭐 70년대, 80년대부터 쓰던 이런 노후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고 네. 기왕에 만드는 거 F-16보다 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만들자. 플러스 4세대와 5세대 스텔스기 중간쯤 되는 이러한 전투기를 만들자. 왜 우리가 이제 5세대, 6세대 전투기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이른바 4대 핵심 장비 국산화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 관건이었는데 남번이 뭐겠어요? A사 레이더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라고 IRST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두 번째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 EOTGP라고 그래서 전자광학 탐색 추적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자전 장비인데 RF제모라는 이러한 장비들이 있는데 근데 이 4대 핵심 장비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 F-35를 차기 전투기 사업에 이제 도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KF-X 개발할 때 좀 핵심 기술 우리 좀 도와달라 미국에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네 개 기술에 대해서는 어렵겠다고 통보를 해서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무조건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어쩌면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가 이제 A사 레이더든지 이런 장비들을 다 4대 핵심 장비를 다 국산화했는데 주도는 역시 우리 무기 개발의 총부공산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를 하고 분야별로 뭐 A사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참여해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일부는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4대 핵심 네. 요소가 그렇게 강조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눈, 코, 입, 뭐 하여튼 중추신경 네. 뭐 이런 것들 다 막내단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KF-X가 뭐 아무리 미사일이나 뭐 폭탄 이런 거 훌륭한 게 있어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고 공중전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건데 우선 전투기 눈은 뭡니까? 레이더죠. 레이더, A사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뭐 중동전이나 이런 때만 해도 도그 파이트라고 그래서 꼬리 잡기. 아, 그렇죠. 가까이 근접전 하다 보니까 네. 꼬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미사일뿐 아니고 이제 기관총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은 워낙 레이더가 발달하고 미사일도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한 근접전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몇십 킬로, 좀 길게는 뭐 몇백 킬로 밖에서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뭐 이런 능력들이 이제 중요시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역시 보는 눈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A사 레이더가 이제 중요하고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데 A사 레이더는 참고로 전 세계에 10여 국밖에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큼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작년 8월에 하나 시스템이 시제품 출고식을 이제 가졌었고요. 이스라엘 업체 중에 이제 세계적인 업체인 엘타사가 그 A사 레이더 관련해서 지원 업무를 맡았는데 엘타사 사람들이 와서 놀랬다고 그래요. 야, 너네 이렇게 빨리 잘 만들 줄 몰랐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4대 핵심 기술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기술들이 더 그 압축돼 있겠죠.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란 거는 네. 한 국가의 과학 기술력을 뭐 모두 응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실제로 KFX 개발에는 국내 이제 방산 관련 연구소, 업체, 대학 등 15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KFX 실물 모형 공개 전까지 형상 변경만 9번이 진행이 됐고 도면은 자그마치 13,700장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작업이었고 큰 작업이었고요. 그 도면을 그리는 과정에는 월간 최대 1,700장의 도면을 그린 적도 있다고 하니까 뭐 말도 못하게 어렵고 많은 일이었고요. 실제로 KFX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22만여 개의 이제 표준 부품, 뭐 볼트, 리벳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7천여 개의 구조물, 1,200여 개의 배관, 그리고 550여 개의 전자장비와 기기장치, 그리고 250여 개의 전기 배선 다발 등을 직접 설계 제작을 해야 했고 지난 5년간 뭐 연구 인력도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고요. 예. 엔지니어만 1,400여 명이. 예. 카이 직원이 5천 명인데 KFX의 뭐 R&D 인력을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는 한 1,800명 정도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36%. 예. 카이가 아시다시피 이 고정이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TUC도 만들었었고 프리온 헬기도 만들고 다른 것도 뭐 많이 위성 하는 관련 그 개발도 하고 우주 계신 분들 사업도 아니에요?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단일 사업에 36%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비중이 크고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롤아웃 말씀드리는데 사실 1, 2년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제 처음으로 제트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는데 그게 이제 제공호 제공호. 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죠. 세대는 네, 다 기억을 다 하는데. 알죠. 네. 네.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고 사실 그렇죠.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국산을 조립한 거죠, 사실. 네. 당시 제공호 생산으로 이제 공군 전력이 증강됐고요. 아시아에서 일본, 대만에 이어 세 번째 항공기 생산국으로 발돋움을 했다. 이런 또 의미가 있었고 이어서 이제 90년대가 되면 KF-16을 면허 생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초등훈련기 KT-1을 독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세를 몰아서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개발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1992년부터 T-50 탐색 개발을 시작을 했고 5년 뒤인 9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T-50 개발에는 KF-16을 도입한 KFP 사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120대의 F-16을 도입 또는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옵셋 반대급부로 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T-50 개발입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무조건 미국에 의존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노력들을 카이가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카티아라는 건데 컴퓨터를 활용해서 삼체한 설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 대부분은 이제 실물 크기 모형을 비롯해서 모형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단계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간과 뭐 돈과 이거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카티아는 컴퓨터를 활용하니까 그게 많이 이제 절감이 됐던 건데, 이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이라는 데가 개발을 한 겁니다. 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근데 그때 이제 미국 보잉사 관계자가 와서 딱 이 카이에서 카티아로 이 T-50 설계하고 이런 걸 보더니 원래 만든 이 다소 시스템보다 더 이 카이가 더 잘 활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뭐 노력과 희생 끝에 2003년 2월 18일에 드디어 우리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때 마 1.08 초음속을 기록하면서 세계 12번째로 이제 성공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무장을 달고 개량한 F-50 같은 경우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우리가 이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FA-50은 뭐 T-50의 우수한 성능하고 무장 탑재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전술 데이터 링크, 정밀 유도탄, 그리고 자체 보호 장비 등을 이제 탑재해서 개발한 거거든요. 네. 전투기급의 우수한 비행 성능을 자랑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2013년부터 이제 대한민국 공군에 실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KFX 개발이 가능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카이까지 왔는데 네. 예, 카이에서
직접 KFX 이 사업에 참여해 계신 분을 저희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생한 얘기도 한번 현장의 이야기, 디테일한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전문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짧게 예, 자기소개 부탁. 항공기의 외형을 아, 설계를 했고요. 예. 그 안에 구조물하고 구성품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모셨네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기,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도 외형, 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예. KF 형상이 초기 때와 중간에 몇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엔진도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달랐듯이 이제 여러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제가 볼 때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 또 보람도 느끼시면서 아마 거의 지금 출산하는 기분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아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예. 아니 외부 형상을 이렇게 또 만드시고 그리고 내부 구조물 및 구성품의 내부 배치 통합 설계까지 와 예. 내외부를 그냥 다 책임지시는데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실제 설계를 했던 게 컴퓨터 상으로 구현되어 있는 3D 모델로 구현되어 있던 게 이제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가장 저 모델이 처음에 추구가 됐을 때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예. 또 온라인에 또 제 사이트나 이런 네티즌들, 특히 매니아들 반응이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뭐 베이비 래터 이런 별명도 붙고 그래서 그 원래 이런 거 나오면 사실 네티즌들이 좀 까칠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악성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사실 그런 거 별로 긍정적인 댓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서울 아덱스에서 예. 전기천 목합 최초의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됐었는데 저희가 가장 이제 고대했던 게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그 장소에서 설명을 듣고 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항공기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KF 사업에 참여하시기 전에 또 어떤 그 기종이라든가 어떤 그 무기 개발에 참여하셨습니까? 제가 가장 이제 애착하고 기억에 남는 기종은 T50이고요. 그 이유가 제가 1996년 카이에 입사를 해서 처음 맡은 업무가 조종실 설계 업무였습니다. T50 조종실 설계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2002년 그 항공기가 내가 설계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륙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장 애착이 남고 기억에 남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번 KFX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모델이 뭘까요? 전투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구도 설정인데 군에서 요구도 설정하실 때 참고로 하신 기종이 한국공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KF-16, F-15K, F-35A가 될 거고요. 이 세 개 기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F-414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F-18 호넷하고요, 슈퍼호넷, 그리고 아무래도 5세대 전투기인 F-22를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스텔스 어버에 대해서 참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부분을 좀 직접 개발하신 분으로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KFX는 전투기 세대로 구분하자면 예. 저희는 지금 4.5세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시면 그 5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제표단 영상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고 좀 자부하고 있고요. 추후에 별도 이제 성능 개량을 하게 되면 밑에 하부에 내부 보장을 장착할 수 있고요. 제표단 영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센서도 이미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독자적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세대로 가까운 시일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이제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이 주고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 능력까지 추가해서 일단은 끝나는데 아직까지 그 뒤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추가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발표된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내부 무장창 등을 포함한 이 스텔스 능력을 갖는 5세대 전투기로 개발하는 소위 페이지 3, 이 3단계 발전 계획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예상이자 기대인데요. 지금도 일단 로키드 마틴 관계자가 여기에 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뭐 밖에 알려진 만큼 그렇게 많이 관여하고 그야말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많이 독자적으로 하는데 이 관계자들이 정말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지금 계속 와서 놀라고 있는 게 저희가 일정대로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극찬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제 단어는 저 형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예. 이제 지금부터
KPX 형상은 이겁니다라고 제시를 한 순간 그 라켓의 칩 엔지니어께서 엄지쳐 가시면서 뷰티풀 엔지니어 딱 한마디 해주고 어깨 두드리면서 가셨거든요. 예. 근데 그 칩 엔지니어분이 나중에 말씀을 나눠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제시한 일정대로 도저히 못할 것 같았는데 2년 반 만에 외형 설계, 내부 배치까지 다 완료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라고 느끼셨고 저한테 그 뒤로도 계속 보시면 엄지척척하고 예. 칭찬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한국 관계자분들은 예쁘다, 예쁘게 잘 뻗었네. 예. 로키드 마틴 거이제는 뷰티풀. 그러니까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터키라든지 몇몇 나라들이 우리 비슷한 이제 그런 캠프 비슷한 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10여 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예.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물로 KPX만큼 진전된 상태로 진행된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정해놓은 말씀대로 일정을 준수해가면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더욱 이게 빛나는 거죠. KPX가 예. 성공적인 사례로. 그렇군요. 그럼 기술적으로 야 이거 KPX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이거 자랑거리다. 좀 이렇게 좀 뭐 멋지다. 좀 예.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예. 서비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전자의 인문 시스템에 대한 통합 시험 장비실입니다. 이 통합 시험 장비실은 우리가 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실. 실에서 검증하는 거는 수십 종의 항공 전자 장비들 하고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인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이 통합 장비들이 제대로 기능적으로 구현되는지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작동이 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요즘 전투기는 뭐 하늘을 나는 항전 장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냥 옛날처럼 뭐 나르면서 폭탄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항전 장비하고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엄청 크고 예. 또 복잡해지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걸 항공기에 바로 장착해서 시험하기에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통합 시험 장비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모델하고 분석 기능 등을 활용해가지고 잘 동작을 하는지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충돌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예. 하드웨어하고도 그렇지만 이 충돌 없이 동작하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죠. 저희가 실 통합 시험 하다 보면 결국은 반복 설계, 반복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듈화 설계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의 자동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큼 빨리 반복 테스트를 빨리 해내느냐가 큰 목적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KPS 같은 경우는 다기능 전기가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물리적인 버튼이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터치하는 기능을 자동화시켜서 자동화 장비를 적용했습니다. 아, 터치기란 거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그 원쌤께서 조금 더 KFX에 잘 알아보기 위해서 특히 비행 제어 시스템 기능과 성능을 검증하는 또 다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어떤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입이 딱 벌어지더만요. 함께 보시죠. 네. 자, 이번엔 또 어딜 정말 궁금해지는데 어떤 건물을 여기 또 저희 사무실 소개해 아니에요, 주신 사무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기는 KPX 개통시험동 아이언버드 시험장입니다. 들어보신 개념인가? 아이언보드? 철새요. 네. 전혀 개념이 안 되는데 저 어떤 곳인지 어제 아이언버드의 기골 모양이 항공기하고 유사한 모양이고 네. 실제 비행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언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 우와.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 통합 제어실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예, 경찰서 교통 상황실 같은데 이게 뭐 이게 예, 디스플레이가 많고 예,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교통 방송을 보고 있으신 것 같이 아이언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각 개통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소가 통합 제어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딱 이렇게 자리 잡으시고 그럼 뭐하고 뭐가 잘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겁니까? 비행 제어 계통의 정상 작동, 유압 계통의 정상 작동, 전기 계통의 정상 작동을 확인을 통해서 전체 통합되어 있는 환경이 잘 작동하는지 비행을 해도 문제가 없겠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시험을 하는 곳이 여기 아이언버드 시험실이 되겠습니다. 예. 오! HQS! 익숙한데요 벌써? 오, 근데 제가 체험했던 HQS는 다른 게 없고 이게 돔 형태였는데 전체적인 기능은 동일하지만 저희들 목적에 맞춰서 돔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스크린 타입의 핸들링 퀄리티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제가 뭐를 움직이면 실제로 뭐가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좀 어색해서 이걸 밟아야 된다는 게 제가 밟고 들어가세요. 여기를 밟으시고 여기를 밟고? 예, 먼저 네. 밟고 안쪽을 밟고 예, 이쪽을 하시면 됩니다. 밟고 네, 전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 HQS에 대해서는 이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스로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KFX가 쌍발이기 때문에 두 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스틱이고요. 네. 예, 그리고 초보자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노란 거, 빨간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만지라는 것만 만지시고 아, 예. 이거 그것도 아무것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예. 노란 거 빨간 거 외에도. 스틱을 움직이시면 위쪽에 보이시는 CCTV에 있는 유압 작동기가 실제 작동되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 실시간으로. 예. 예, 다른 걸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거 옆으로 나와요? 움직이셔도 됩니다. 롤 쪽 움직이시면 다른 것들이 움직여요. 예, 오! 밑에 RBP라고 하는 러드 페달을 찾으면 맨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그러네요. 예, 러드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쪽이라 제가 이거 좌우에 따라서 다 움직이네요. 네, 조종면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실제 구성품들, 탑재 구성품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함 상황에서 비행 중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종사가 결함난 비행기를 정상적으로 착륙을 시킬 수 있는 것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함 상황에서 비행 제어 계통의 강건성과 랜딩이 가능할 때 그때의 핸들링 퀄리티라고 하는 조종성을 평가해서 엔지니어한테 알려주면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비행 제어 계통을 다시 설계하거나 또는 비행 제어 계통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T50 때는 아이언버드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KFX 때 아이언버드를 굳이 쓰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이언버드가 없기 때문에 T50 개발 시에는 항공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데이터를 통해서 항공기를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을 다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해외 기술 협력 엔지니어의 의견과 항공기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KFX 하면서는 꼭 아이언버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의 전투기 개발할 때 아이언버드가 무조건 개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언버드는 독자 개발한 거라고 들었는데요. 다른데 아이언버드, 해외 아이언버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때 패시브 로딩을 적용시켜서 어떤 한 값만 입력을 시켜서 핸들링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비행을 하는 모션이나 또는 고도 속도에 따른 공력 부하를 실시간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공력 부하를 적용시킬 거요. 또한 저희 아이언버드 옆에 있는 전기리그와 연동을 시켜서 비행적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실제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로 동일하게 모사시켜서 시험할 수 있게끔까지 통합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들 KFX 아이언버드 독자 개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항공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하기 위한 아이언버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언버드 화이팅! 참 저도 사실 아이언버드 못 봐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 빼고 가서 보고 오니까 좋던가요? 아이고 너무 많은 정보가 막 들어가지고 막 짜릿하긴 한데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습니다만 되돌아보시면 어려운 순간도 엄청 많으셨죠? 당연하죠. 개발 단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건 개발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 항공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기가 공무에서 요구하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돌출되는 부위가 조금은 최소화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개발을 하다 보면 구조물이라든가 구성품 쪽에서 공간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최대한 억제하면서 돌출되는 부위를 최소화시키는 데 가장 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장 항공기 배치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착륙 장치, 랜딩 기어를 배치하는 부분인데 동제 측면에 제한된 공간에 그 랜딩 기어를 접어넣는 그 설계를 하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넣어야 될 뭐 기능은 많은데 진짜 네. 공간은 딱 정해져 있고 또 돌출되면 안 되고 뭐 스텔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5세대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네.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이제 고민이 그만큼 더 많으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예, 하여튼 뭐 누차 얘기하자면 형상은 베이비 레터라고 불릴 정도로 레터 비슷한 상당히 구조상으로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F12 같은 경우는 우리 KPX 비하면 상당히 더 미끈하죠. 이 동체 돌출될 부분들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고 내부 무장창을 장착을 해서 스텔스 임무를 뛰어들 경우는 그 안에 이제 뭐 미사일이나 제이단 같은 폭탄도 집어넣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RCS라고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그 레이더에 잡히는 크기 가지고 스텔스 성능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RCS는 사실 어느 나라 비밀이에요. 우리가 뭐 F-22, 35 RCS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는 추정치에 가까운 것인데 여하간 알려진 거는 F-22 경우는 0.0001 그러니까 0이 3개, 콤마 0 3개, 1제곱미터 그리고 F-35는 0.001 제곱미터 그러니까 0이 2개인 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곤충이 레이더에 잡히는 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거의 사람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어떻게든 RCS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이제 KF-X도 5세대기로 발전하려면 이 지금 형상에서 RCS 줄이기 위한 또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정말 마니아들이 궁금하는 예, 관심 있는 사람들이 KF-X의 RCS는 어느 정도일까? 이거- 아니 지금 근데- 떠다니는 그 지금 예. 그 현역으로 배치된 녀석들도 뭐 비밀이라면서요. 예, 근데- 근데 궁금하네. 얼마예요? 그 0점 예. 공부만 하신 걸로. 아, 우리보다도 고수세요. 그게 안 그렇죠. 넘어가시네. 아, F-35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짜 그 개발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KF-X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정당성, 의의 좀 설명해 주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제 1980년도 네. 이란에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란의 경우에는 F-14라는 최신의 기종을 미국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이 F-14에 대한 후속 군수준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 이란은 이 F-14라는 최신 기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 후속전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한 사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산 전투기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후속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외국에서 개발 항공기인 경우에 결함이 발생하면 이 물건을 장비를 떼서 외국에 보내고 주고 받고 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3개월이요? 예. 근데 T-50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조치를 다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식원, 평식원 이 전투기의 가동률이 외국산 전투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손으로 성능 개량할 수 있는 독자 플랫폼을 가지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T-50인 경우에는 락히드하고 공동 개발한 기체이기 때문에 성능 개량을 저희 독자서로 할 수 없는 성능 개량을 하려고 하면 락히드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KF-X는 저희 독자적으로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의미는 꼭 뭐라면 국내에서 개발하는 항공 무장, 공대공이라든 공대지 무장을 저희 항공기에 달아서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네. 아, 이제 비행 실험도 해야 되고 무장 체계 이런 것도 계속 또 숙제가 많이 남겨져 있네요. 1년간 지상 시험을 거쳐서 예. 2020년 내년 5월에 초대 비행이 계획이 돼 있고요. 초대 비행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약 2,000소트 이상,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행 시험 초기 단계에는 항공기 성능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 영역을 확장하는 시험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항공기 성능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 시험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는 공대공 무장을 주로 진행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공대지 무장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와, 진짜 앞으로도 긴 과정이 남겨져 있군요. 군 전력화 됐을 때 끝나는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냥 뭐 날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한다. KF-X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예. 노래 지나친 제목 얘기 같네. 같지만.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 단계가 끝나는 게 이제 납품 아니겠습니까? 네. 와, 한참 남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22년도 5월에 초도 비행을 이제 하게 되면 네. 결국 이제 항공기체가 검증을 하면서 2024년에 군으로부터 이제 그 초도 시험 평가라는 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초도 시험 평가를 거치게 되면 그 최초 양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2026년 말에 공군의 양산 1호기가 최초 납품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바쁘셔서 또 개발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네, 예.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끝으로 한 번씩만. 저는 저 본게임 시청자 취향에 맞춰서 좀 스페시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공대공 무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알려지기는 이제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상당히 그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수입품을 쓰다가 국산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할
할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장착할 계획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개발되는 항공무장, 특히 공대용 무장 같은 경우는 네. 항공기에 달아서 시험할 수 있는 항공기는 저희 플랫폼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공대용 무장이 개발이 되면 저희 항공기 통합시켜서 그 시험할 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공대공 무장 시험 일정에 따라서 저희 항공기도 거기에 맞춰줄 계획이 있습니다. 사이드 와인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위주로 하게 됩니까? 체계 개발 기간에는 유덥산 무장을 먼저 적용해서 시험을 할 거고요. 기밀이 아닌 한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걸 하시는 과정에서. 요구도로부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검증할지가 고민하는 부분, 그리고 나 혼자 설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 1,400명 이상 되는 엔지니어 각자의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각자의 업무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버리면 각자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통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우리 검증하는 과정이 이제 지상시험, 비행시험 단계가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없어야지 개발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끝으로 이제 많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을 TOC 그리고 수리원 체계 개발을 거쳤고요. 지금 KFX 탐색 개발과 지금 체계 개발을 거치고 있어서 개인적인 항공 엔지니어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걸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노라웃이 끝나고 2026년 비행시험까지 무사히 마무리해서 2026년 말에 공군에게 양산 1호기를 그대로 납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병기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이 어려운 과정이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그 전투 개발하는 것에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겠죠. 예를 들어 우리 뭐 KPX 비슷한 4.5세대로 분류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한때 우리 전투기 사업의 후보 기종에 들어가기도 했죠. 근데 이 타이푼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유럽의 센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항공, 그다음에 군수, 무기산업, 방산 관련해서 한 가락씩 하는 나라들인데 이 네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만든 게 타이푼이에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안 됐을 것 같아요. 말이 듣고 언어가 언어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KPX 같은 경우는 예. 스케줄대로 딱딱딱 온 거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놀라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2015년 12월에 체계 개발에 착수를 해가지고 2026년까지 이제 시제기 6대, 그다음에 지상 구조 시험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땅에만 놓고 이제 네. 시험하는 그 2대를 만들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15년부터 26년까지 11년 동안 사실 계획이 거의 개발 계획이 1단계는 끝나는 이런 상황인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정말 센 나라 4개가 뭉쳤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그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얼마입니까? 얼마길래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몇 년 걸린 건데요? 모르시니까 화를 내시네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우리가 지금 10여 년이 거의 예. 더블이 걸렸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예. 아직 여태까지 보면 우리 거의 2배가 이제 걸린 셈인데 이 히스토리를 보면 1983년에 이 계획이 처음 타이푼 계획이 시작이 됐어요. 94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 본격 도입된 건 언제냐? 그로부터 거의 10년 뒤인 2003년. 원래 이제 프랑스가 같이 하기로 했다가 떨어져 나갔고 프랑스는 이제 독자적으로 안 해, 우리 그럼. 그래서 독자 나온 게 라팔이고요. 예. 엔진하고 레이더가 이제 핵심 장비인데 기존 걸로 개량하자, 아니면 미국 갖다 쓰자. 이게 다 사공이 많은 거예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하다못해 명칭 문제조차도 나라마다 좀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만난 지 20년 만에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리고 F-35의 경우도 상당히 좀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F-35 로키드 마틴, 뭐 그쪽은 뭐 비행기 만들고 이런 거 완전 그냥 뭐 선수 중에 선수 아니에요? 그쪽이 이렇게 뭐 파란만장할 게 있나요? 처음 개발 과정부터 되게 잡음이 많았습니다.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고 1993년에 미국 국방부가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연기가 되고요. 그리고 2013년에 이제 실전 배치가 됐잖아요. 그때 이것도 이제 결국 20년이 걸린 셈인데 존 맥케인 상원의원 지금은 돌아가신 예. 그분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F-35는 군과 방산업체 그리고 의회 복합체가 낳은 최악의 산물이다
라고 맹비난을 할 정도로 최악의 산물이요. 예, 그러니까 뭐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도 이제 이거 뭐 대선 유세 때 F-35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을 할 정도로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이시네요. 네, F-35는 또 개발 과정에서 미군 이 공군 소속 조종사들 일부가 훈련 중에 저산소증을 보고를 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비행 중단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정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 해병대 비행장 근처에서 이제 해병대 소속의 F-35B 한 대가 추락한 일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세계 12개국이 이제 도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미국까지 해가지고 지금 3,200대가 지금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대박을 친 기종이 됐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 풀린 거고 사실은 양산을 아예 못한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예. 양산하지 못하면 중간에 개발하다가 그냥 획가닥 이렇게 된 건가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어벤져 2라는 게 있어요. 네. 아, 그거 아니고. 예. 영화 어벤져가 아니고요. 예, 그쪽 약간 좀 요란하잖아요. 예. A-12 어벤져 2라고 미 최초의 항모 탑재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거는 원래 이제 80년대 말 88년부터 본격 개발이 착수가 됐는데 미 해군도 스텔스 함재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의혹을 낸 거예요. 그때 미 공군이 이제 F-22 막 개발할 때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막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들었냐면 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3조 정도 사업비가. 그러니까 이게 뭐 개발 플러스 양산 비용 합친 거지만 여하간 생각보다 너무 오른 거죠. 커진 거고 양산 단가도 당시에 8,4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1,000억 원 육박한 930억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이 비행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안 되겠다. 미국 국방부이 1991년에 결국 이 어벤져 2 프로젝트를 취소를 했고 당시로서는 좀 획기적인 기술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전투기였는데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비운의 전투기 됐습니다. 비운의 기종이 됐네. 우리 F-18 유명하고 F-22 유명하지만 네. 중간에 숫자가 좀 많이 비잖아요. 19, 20, 21이 없네요. 그렇죠. 중간에 있었어요, 뭐가? F-20이 있었습니다. 딱 중간에. 네. 그렇군요. 미국은 노스롭사가 개발한 예. 타이거 샤크라는 별명의 경량급 전투기였어요, F-22. 그래서 미 공군보다는 사실은 해외 고객을 상대로 좀 많이 팔려고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또 우리나라에도 팔려고 했죠, 미국이.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시험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살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게요. 눈앞에서 추락을 했는데 뭐 대통령이 보는 데서. 그다음에 캐나다에서도 시험 비행을 하다가 또다시 추락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은 해외에는 물론이고 그 어느 곳에도 단 한 대도 팔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그 전투 개발이라는 게 진짜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 이 KF-X 해외 반응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게 또 그 많은 부분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뭐 KF-X에 대해 시샘 차원에서 좀 이제 그것도 비판적인 들어야겠네요. 의견도 예, 이제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꽤 많다는 거예요. 유러시안 타임스라는 데 보면은 이제 KF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스텔스 성능을 갖춘 가성비가 훌륭한 전투기로 KF-X가 한동안 세계 시장에서 훌륭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KF-X가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랩터 비슷하게 생겼고 예. 상당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온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 이 4.5세대 성능을 갖는 전투기 중에 스텔스 성능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뛰어난 무장, 미사일 등을 개발해서 판다면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네.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숙제가 가격, 우리 KF-X 이제 가격인데 5세대 스텔스기에 지금 제일 대세가 F-35 아닙니까? 이 규모의 경제가 먹히는 거죠. 가격이 가격도 그래서 뭐 처음에 2억 달러 가까이 됐다가 지금은 1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KF-X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당 700~800억 원 넘어가면 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이 밑으로 가격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은 큰 숙제 중에
하나이면은 틀림없는데 여간 전반적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 언론에 보도했듯이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이런 자랑할 만한 전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곳에 따르면 F4 팬텀이나 F-15 이글 같은 이전 세대들보다 레이더상에 좀 덜 드러날 그런 인상적인 전투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KF-X 특집 기사였거든요. 네. 또 외신이 그래서 KF-X에 대한 기대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중국 매체도 KF-X를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일본 전투기보다 나은 것 같다 이런 평을 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본도 좀 긴장하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막 기술 뛰어나고 그런데 또 그에 맞는 또 경쟁력 있는 가격도 책정이 돼야 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수출 부분은 저희가 또 그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KF-X가 이제 전투기의 이제 하이, 미들, 로우급으로 나누면 예. KF-X는 F-16 플러스급이기 때문에 이제 미들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군사 전문 그 그룹이 있죠. 제인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분석한 거 보면 미들급 전투기 시장이 9개국에 최대 한 500여 대 정도 될 거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KF-X가 소위 비스텔스기 중에는 또 최고급의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방산 전문 컨설팅 업체 또 유명한 티릴 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KF-X가 가격 경쟁력만 갖춘다면 200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중요하지만 또 항상 우리가 무기 도입할 때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최초 도입가는 물론이고 이제 운영 유지비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힘겨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KF-X가 실전에 투입이 된다면은 사실 이제 뭐 가상입니다만 그리고 뭐 유사시 이렇게 전제를 붙여야겠습니다만 북한의 공군력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북한보다는 이제 통일 이후 주변국의 공군력 의혹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개발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 북한 전투기 중 최신얘가 미그 29인데 그게 이제 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F-16하고 비슷한 걸로 보죠. 네. 근데 그 숫자도 영국의 이제 밀리터리 밸런스나 이런 데는 뭐 30여 대로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20대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 운영되는 거는 10여 대에 이제 불과하고 나머지는 미그 21, 23 이런 노후 전투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제일 취약한 게 최신 전투기예요. 전투기만은 지난 20년간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돈은 없지만 뭐 러시아의 미그 35라든지 중국의 젠10이라든지 소위 입지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외신 보도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북한이 우리 특히 F-35 도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막 격렬한 비난도 하고 막 그러는데 민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공군력에 있어서만큼은 최신 전투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열등감이라고 그럴까요? 위기의식이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F-35A가 이제 올해까지 40대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F-15K와 KF-16도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A4 레이더라든지 이런 장치 4.5세대 전투기로 이제 또 발전할 거고 여기다가 이제 2026년에 KF-X 전투기까지 오면 이 공군력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북한이 뭐 엄청난 신예기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입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우리가 좀 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저희도 이것 사체 내보다 직접 본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정리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KF-X가 우리 전 MC 말씀하셨지만 뭐 단군일의 최대 무기 개발 도입 사업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큰 일보를 내디딘 거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 우선은 내년 가을에 첫 비행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잘 돼야 되고 첫 비행 이후에 또 그 2,000회 정도의 그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2026년 6월 계획하는 시기에 하여튼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납품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KF-X가 정말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요즘은 과학기술이 국력 그 자체고요. 그리고 전투기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사실 과학기술 그 자체거든요.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이제 뭐 공력이라든가 국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굉장히 어떤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만간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놀라운 결과물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KFX가 만들어주고 있는 뜨거운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자폰 게임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KFX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지금까지 저희는 폰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가 완성이 되면 진짜 많은 일들이 좋은 일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요 단순히 뭐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장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뭐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